네, 옳은소리 특집 방송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님 모시고 오늘 검찰 개혁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님 모셨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사실은 너무 오랫동안 이야기를 해와서 다 잊어버린 이야기이기도 해서요.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부터 좀 대표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는 법률가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들께서 잘 모르시는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또 이분들의 현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설명해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실제로 다 보셨잖아요. 그리고 그런 검찰에서 배출한 사람이 권력을 지향해서 움직일 때 얼마나 그 천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이상한 품성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기묘한 행동들을 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진실 앞에 전혀 겸허하지 않고 항상 진실을 외면하고 뻔뻔한 거짓말로 일관한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 김웅 검사, 손준성 검사, 윤석열 검사, 한동훈 검사, 권순정 검사 다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어서 이제는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단계까지 온 것 같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이 사람들의 사생활은 또 어땠었나 하는 문제들을 이제 점차 아시게 됐고 이 사람들이 검사를 그만둔 뒤에도 우리 박영수 검사, 곽상도 검사, 이창재 검사, 지금 또 누굽니까 강찬우 검사 줄줄이 이름이 다 나오고 있죠. 하나같이 검사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생태계 속에서 어떤 부패의 덩어리 속에서 자기들의 먹잇감을 찾아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다음에 그 탐욕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것들을 이제 실제로 다 목격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선진 대한민국에서 절대로 방치할 수 없다라는 거는 이제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정도의 이 부적격자들은 다른 조직이나 회사에서는 다 걸러질 사람들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모아놓기도 힘든 사람들이 왜 다 승진을 하고 좋은 자리에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것도 일종의 에피소드인데 청와대에서 인사검증을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 고위공직에 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인사검증을 하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서 설정한 나름의 기준이 있겠죠. 그 기준에 이제 그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이제 승진에서 탈락됩니다. 검사들이 하는 인사검증을 우리 정부에서 처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그걸 인사검증에서 뺐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 전에 인사검증은 안 했나요? 안 했었어요. 박근혜 때도 나름 인사검증이 있었는데 네.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호의가 계속되면은 권리인 줄 안다고 그런 거에 대해서 왜 우리를 인사검증 하느냐라는 식의 얘기가 나와서 야 원래 고위공직자가 아닌 사람은 인사검증을 안 하는 거고 고위 인사검증을 받는다는 건 고위공직자로 되기 위한 관문이니까 오히려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 네.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고위공직에 가고자 하는 사람이 인사검증을 받는다는 건 그만큼 나라에서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체크해 봐야 된다라는 의미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논리적으로 별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물러서기는 했는데 어떻든 그거를 담당했던 우리 인사검증팀의 행정관들이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우리가 같은 공직에 있지만 이 사람들은 별도의 영역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줄 몰랐다. 그런데 그게 있죠. 지금 제가 국감 이후에 계속 지적하고 있는 이게 검사들이 누리고 있는 일종의 특권의 이상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의 그 직급 보조비가 법무부 장관보다 많다는 것. 그다음에 우리 황희석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본인이 법조 경력을 가진 변호사 출신으로서 법무부 인권국장을 했잖아요. 그 밑에 과장들은 법무부의 과장들은 부장검사들이거든요. 근데 어디 출장을 가면 과장 출장비가 국장 출장비보다 훨씬 많아. 그런 게 가능한가요?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법무부 그러니까 검사들은 9호봉 이상이 되면 차관하고 똑같은 여비를 받아요. 9호봉이라고 하면 9년 근무. 9년은 좀 더 되지. 한 1년 반 내지 2년 내 하나씩 올라가니까. 네. 근데 하여튼 한 15년에서 20년 사이 정도. 그러니까 차관급하고 똑같이 받아. 근데 국장은 국장이니까 그 밑에 등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데가 전에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국방부하고 법무부, 군인하고 검사만 이런 일이 있는데 군인은 그래도 이게 많이 조정이 돼가지고 이제는 맞춰졌어. 근데 검사는 여전히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좀 알아봤더니
원래 공무원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가지고 또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가지고 그거를 모법으로 해서 이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네. 그런 여비나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검사는 과거부터 이게 법조인들이라고 해가지고 판사들하고 맞춘 거야. 아, 그러니까 검찰정법하고 동법 시행령에 의해서 이게 규정이 되니까 인사혁신처의 통제를 받지 않고 지네들 나름대로 그냥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직책 수행 경비나 무슨 저 직급 보조비나 이런 것도 우리는 대법관하고 같아야 된다. 부장검사나 부장판사하고 같아야 된다. 이제 이런 논리였는데 그것이 지금 이제 현재의 상황에 지금 맞는 것이냐. 그다음에 그 탈검찰화를 얘기하고 있는 법무부의 현재 방침과 조직 체계에 맞는 것이냐. 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자리를 돌려놓는 과정 중에 하나가 검사장들한테 지급됐던 그 승용차를 회수한 거. 그렇죠. 네. 예. 이거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건 무슨 의미냐면 본래 차관급 이상한테 기사 딸린 승용차를 배정하는 거죠. 정부의 기준이. 네. 그런데 아무런 근거 없이 검찰총장은 장관급이다. 뭐 검사장이라는 직급도 없는데 검사장이라고 부르면서 거기는 차관급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거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이렇게 딱 줄기에 있는 법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그 반개에 있는 가지 같은 법들을 내세우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직급 보조비가 뭐 장관보다 많다 내지는 똑같다. 무슨 여비도 많이 받는다. 뭐 이런 거에 플러스 승용차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차관급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거든. 그러니까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한 것이고 지금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검찰의 직급은 과거에 무슨 검사가 3급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시작부터 3급이다. 근데 문재인 정부가 염두에 두고 조정해서 현재 지금 말하자면 원칙상 시행하고 있는 직급은 검사 5급, 부부장 4급, 부장 3급, 차장 2급, 그다음에 대검 검사급이라고 표현되는 검사장 각급 직검의 장들, 검사장 네. 1급, 고검장 차관급, 검찰총장 차관급 이상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것이 정상화된 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라는 그렇죠.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이게 좀 근데 아까 전에 말씀한 이런 내용들은 감사원 감사 대상이 될 것 같은데. 물론이죠. 예. 근데 이제 감사원도 현행 법상으로는 그게 위법이 아니잖아.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따로 하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결국 국회가 입법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그래서 국회가 안 했던 건가요 지금까지? 그렇죠. 국회도 지금까지 검사는 특별 취급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에서 자꾸 뭐 검사가 준사법기관이네 무슨 뭐 그 특별 취급을 받아야 되네 이런 얘기들을 했고 공무원들조차도 그렇게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냥. 근데 검사가 준사법기관이라는 말을 많이들 쓰고 있는데 그것도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냥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준사법기관으로서 제대로 하려면은 독립적이고 공정한 잣대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사법기관에 준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검사는 수사기관으로서 훨씬 많이 인식되고 있고 그거에 훨씬 많이 집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준사법기관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일방적으로 어떤 사람을 몰아붙이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런 용어 자체도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준사법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라는 거는 맞을 수 있지만 검사는 원래 준사법기관이었다. 이건 안 맞는 겁니다. 대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다. 이 말은 법에 써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인정해 줄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의 대표자들이 보이고 있는 그 사익 추구의 처절한 사익 추구 성향 이런 것들이 이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웅변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근본부터 하면 이게 탈탈 털어야 될 때가 지금 온 겁니다. 탈탈 터는 과정을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시작했고 지난 4년 동안 뭐 마찰이라면 마찰, 진전이라면 진전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좀 정신없이 진행된 측면이 있어서 그게 이제 항상 어려운 것이 앞에 쌓아놓은 똥덩어리를 치워야 되는 역할을 지금 부여받고 시작을 했잖아요, 문재인 네. 정부가. 그러니까 앞에 쌓은 똥덩어리가 이 똥더미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거를 치우는데 일단은 그 똥 치우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지금 동원해서 치울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똥 치우는데 필요한 장비들을 가장 많이 갖춘 기관을 택해서 그 일을 시킬 수밖에 없었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검찰의 역할이 초반부터 일정 부분 부여가 되고 중앙지검장 윤석열 씨가 그런 공간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어떤 특정한 공사나 특정한 업무에 특화된 인부로서의 윤석열이 채택이 됐다가
그리고 이제 그런 일들을 계속 잘 할 수 있는 인부로서 간주가 됐다가 이 사람이 나는 단순한 인부가 아니라 이제 뭐 쩐주 내지는 공사업자 뭐 그 위탁자의 지위에 서겠다라는 지금 상황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놀라운 것이 이제 검찰 내부에서 이번에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되면 다 좋아할 것이다 라고들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어. 실제로 검찰 내부에서는 이게 지금 검찰 조직의 마지막 종을 울리는 게 되는 거 아닌가라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품성이나 자질을 검찰 구성원들이 제일 많이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로서 과연 적합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의구심을 가지는 집단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속성이 특히 검사들이 개인적인 이익이 앞서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조직의 이익인 것이고.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얘기했던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하다 한다는 말이 굉장히 멋있게 보였던 것이 나는 개인의 이익보다는 조직의 이익을 우선하겠다. 이 말 자체가 검찰에서는 되게 낯선 얘기였기 때문에 네. 그렇게 들린 면이 있는 거죠. 근데 개인의 이익을 놓고 보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개인적인 이익을 만족하고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거 지금 한 10명 남짓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큰 기대를 하고 많이 좋아하겠지만 그 외에 소외돼 있었던 그 사람들의 어떤 준동을 봐왔던 대다수의 검찰 식구들은 굉장히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검찰의 실체라는 것에 대해서 당혹스러워하고 있고 사실은 몰랐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전면에 등장하지 않았으면 그 대장동과 관련해서 사전에 그 무슨 저기 수사하면서 이렇게 누구 하나 빼주고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전직 검사장들이 끼어가지고 변호사를 하면서 사람들이 그냥 생각할 때는 형사 사건에 끼어가지고 수사를 좀 무마한다거나 구속이 안 되게 도와준다거나 뭐 이런 거를 생각했는데 이건 지금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면 어떻게 했겠어요? 나도 나중에 몰래 저런 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다 드러나서 투명해져 버리면 자기 먹을 게 사라지고 자기 업역이 줄어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좋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특수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특수부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큰 시장이 다 노출이 되는 단점이 있는 거고 그렇죠. 형사부나 다른 쪽에서는 내가 쟤네들이 저럴 줄 알았는데 정말 저럴 줄 몰랐다는 상황이 또 한편으로는 도래하고 있는 상황 봐야 되겠네요. 그 일반 말하자면 지금 잘 지적하신 형사부 검사라고 통칭되는 네. 일반 검사들은 맨 처음에 놀랬던 게 이제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벌어졌던 일. 그러니까 거기를 거쳐서 되게 특수부로 간다, 특수부장으로 간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거기를 거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벌어지는 일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번에 드러난 것을 보면서 범정 출신들은 그럼 뭐 꼬리가 길면 밟힌다더니 결국 걸렸네 이런 반응인 것이고 거기를 거치지 않은 사람들은 야 저렇게까지 했어? 자기들끼리도 그렇죠. 심지어 지네들끼리 놀라는 거야. 아니, 저게 뭐야? 그러면서 내심 마음 한구석으로는 아, 나도 저 자리 갔으면 저런 일을 하니까 다음에 자리가 보장됐었던 거구나. 그런 생각을 또 깨우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드러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정보정책관실의 크기는 점점 줄이고 있고 박범계 장관이 폐지까지 지금 공언을 한 상태가 된 거 아닙니까? 예, 예. 그 외엔 또 어떤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과제들을 저희가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법안들이 지금 다 나가 있는 것처럼 일단 제 얘기는 이제 이미 된 거. 그러니까 예. 예, 이미 달성된 거는 이제 그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상당 부분 다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수사권 조정 과정을 통해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어쨌거나 형식적으로 지금 축소됐고 직접 수사 부사라는 것도 줄어들었죠. 줄어들었는데 인원은 좀 어떻습니까? 인원은 지금 줄이질 않고 뭐 다른 각종 면목으로 이제 붙여놨는데 예산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한 번에 뭐 이 사람들을 다 실업자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필요한 게 지금 이제 조직 개편인 거죠. 아. 그래서 중앙수사청 법안이 나온 것이고 공수처에 대해서도 지금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많잖아요. 수사 역량이 부족하지 않느냐. 네. 실제로 지금 부족하죠. 그 인원도 부족하고 예산 장비도 부족하고 엊그제 법사위에서 우리 소병철 의원이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검찰이나 경찰에서 경찰서를 하나 만든다거나
그다음에 무슨 지청 같은 걸 하나 새로 만들잖아요. 인구가 네네. 늘어나거나 이러면. 그러면 그게 제대로 돌아가면서 업무 프로세스가 정착되기까지 적어도 1년 내지 1년 반이 걸린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는 다른 데 쭉 해오던 것이 이제 새로 생긴 기관에서 그냥 적용돼서 작동하는 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공수처는 지금 새로 만들어가는 과정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아직도 출범한 지가 1년이 안 됐단 말이에요. 제대로 출범한 지가. 그러니까 그런 시행착오는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그러니까 검찰에서 지금 수사 인력들이 잉여 인력으로 지금 남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갈수록 수사권은 줄어들어야 되고 없어져야 되는 거죠. 특히 수사관들도 되게 많이 지금 보이진 않지만 그렇죠. 엄청 많이 불안해들 하실 것 같기도 수사관들이 해요. 6천 명인데 아. 그 사람들이 이제 사실은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가 있는 것인데 이 사람 그리고 이제 검사들 중에서도 나는 뭐 준사법기관으로서 공소관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사람한테 군림하고 족치는 수사관으로서 나는 훨씬 더 내 역량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게 검사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아직도. 공직을 계속 그 신분을 박탈해버릴 수는 없으니까 이어가려면 뭔가 자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중앙수사청 법안이 제출된 거 그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수사를 하고 싶은 사람은 수사를 하는 조직으로 모여라. 이게 이제 중앙수사청 법안의 기본적인 의미고 이게 이제 검찰 개혁을 시행했다고 하지만 미진한 부분으로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인 것이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내용 중에 사실은 가장 획기적인 건데 지금 일반 잘 모르고 계신 것이 네. 형사소송법 312조라는 게 있습니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는 피신조서. 예. 예.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로 인정됐고 경찰이 작성한 거는 증거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그렇다 말씀이시죠? 그렇죠. 형사 재판에서 그게 예. 법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예. 그간 검찰과 경찰의 위상 차이, 그다음에 업무에 대한 어떤 정성 이런 것들이 떨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을 때는 그냥 얘기하는 거 받아 적는 정도에 끝나더라. 예를 들어서 이제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의 경우에. 근데 검찰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라는 것을 실력의 차이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네. 근데 이제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인데 책임과 권한이 많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역량이 축적될 기회가 없는 것이고 역량을 쌓아야 될 이유도 없었던 것도 있고 또 법적으로 이제 검찰 작성의 조서와 검찰 작성의 조서가 차별적으로 취급받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내년부터는 똑같이 내용을 부인하게 되면 인정할 수 없고 법정에서 한 얘기 이걸 중심으로 얘기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큰 변화고 이것이 사실상 어찌 보면은 검사들이 그동안에 휘두르던 막강한 권한이 줄어드는 대표적인 징표라고 할 수 있죠. 이게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검찰의 조서가 인정받는 경우가 잘 없는 거죠. 미드 많이 보시잖아요. 넷플릭스 네, 이런 네, 거에서. 네, 네. 그런데 보면은 그 증인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오잖아요. 네. 미국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경우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사는 그야말로 변호사처럼 앉아가지고 배심원들을 설득하잖아요. 막 연기를 하고 뭐 증거를 제시하면서 쇼를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거기 경찰관들이 왜 나오느냐? 그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부인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국과수에서 무슨 감정 결과를 냈는데 내가 그걸 인정할 수 없어. 중간에 감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어. 그러면은 그 감정한 사람을 증인으로 부른단 말이에요. 똑같아. 조서가 써 있는데 이런 문답을 했다고 하는데 인정할 수 없어. 그럼 그걸 만든 사람이 증인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시켜야 되거든요. 그 공방까지 판사가 지켜보고 판결을 내리는 거군요. 네, 그렇게 확인.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검찰에서 썼으면 본인이 법정에 가서 부인하더라도 증거로 인정이 돼서 그렇죠.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한명숙 총리 때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증인이 검찰에서는 그렇게 진술했지만 법원에 가서 그게 아니었다라고 말했는데 그럼 판사가 둘 중에 하나 고를 수 있는 그렇죠.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걸 못 고르게 된다. 그러니까 극명한 예가 아까 잘 지적하신 것처럼 한명수 총리 사건이었죠. 네.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그 바뀐 법에 의하면 이제 당연히 그 증언이 우선해야 되는 것이고 그 증언을 완벽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그건 무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피의자의 법정 진술이 중요해지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에도 당연히 그렇게 재판을 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법조 카르텔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에 사법연수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기, 뭐 동업자 이런 정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 그러니까 조서 재판이라는 말들을 썼었잖아. 네.
그 검사가 만들어 온 조서가 그 법률가로서 훈련 받고 그 나름 지식인이라고 받았던 사람이 정성 들여서 만든 문서가 범죄자가 와가지고 거짓말하게 마련인데 법정에서 범죄자로 지목된 사람이 얘기한 것과 같이 취급받을 수 있냐 이런 인식들이 있었죠. 판사들은 뭐 그걸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뭐 그런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였죠 원래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거든. 헌법에 써 있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헌법 정신이 형해화돼 있었던 것이고 그게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그것이 다 검찰 개혁의 과정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실무에서 구현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검찰 개혁의 과제로 얘기했던 그 수사와 기소의 분리, 인권 중심의 검찰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제도와 또 발전시킬 제도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혁명처럼 한 방에 달성할 수 없고 단계를 거쳐가다 보니까 네. 지금 느끼고 계시는 답답함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좀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검찰 개혁을 하겠다라고